ETF가 네. 30년 동안 5,500여 개의 ETF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최근 한 달간의 거래량과의 유입량이 거의 원투를 하는 게 비트코인 ETF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자산은 이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네. 맞다, 옳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1년 전부터 적립식 투자를 매일 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이제 6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업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업루트 컴퍼니는 비트코인을 이제 적립식 투자를 잘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고도 있고요. 겸임 교수도 같이 하면서 사업과 또 학교에서 같이 몸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촬영을 하려다 한번 미뤘잖아요. 네. 구정 전이었고요. 구정 전에 이 비트코인 상황을 그때를 상기를 해보니까 네. 그때 많이 오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약간 이런 상황 같더라고요. 물이 끓기 전에 네. 기포가 올라온 상황. 구정 전에 네. 촬영했으면 요걸 보여드렸을 텐데 그때 준비해놓은 이미지인데 그게 지금은 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ETF 승인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우리가 ETF에서 이제 실제로 순유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반응이 크게 된 게 아닌가? 네. 이미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이제 1월부터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현재 좀 분위기를 좀 전망해 보고 싶네요. 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서로 이게 동조화가 많이 돼서 움직이긴 합니다. 특별히 그런 시장이긴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장의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흘러서 들어오고요. 네. 그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상승할 때는 알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반응을 잘 못하다가 네.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오고 나서 약간 횡보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주로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해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어제 오늘 보면 알트코인도 꽤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뭐 대표적으로 뭐 스택스 같은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2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 항상 아웃퍼폼하면서 많이 가는 그런 패턴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오르는 시즌이 됐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시총이나 고점들을 비교해봐도 알트코인은 아직 이제 이전 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순간이고요. 비트코인 좀 많이 이제 정보 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서 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잖아요.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는 ETF 승인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갈 거라는 시장 예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승인되고 났더니 생각보다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ETF가 승인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그 물량이 더 커져 버리니까 시장에서 이제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다시 오르는 거는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GBTC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블랙락 그리고 피델리티의 ETF 순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ETF가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ETF가 30년 동안 5,500여 개의 ETF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거의 탑 1, 2 최근 한 달간의 거래량과 유입량이 거의 원투를 하는 게 비트코인 ETF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ETF 출시되고 난 이후에 첫 한 달간의 성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ETF가. ETF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30년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원투를 비트코인 ETF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약간 흥행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표지 않나? 그만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이 자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사들이 이전부터 계속 ETF 승인을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SEC에서 이번에 승인된 건데 그 얘기는 그들의 고객들이 이 상품을 통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되게 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 자산을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넣었을 때 성과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넣어봤더니 성과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니즈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2021년도부터 해서 약간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비트코인의 보유는 뭐 지정학적 이유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런 니즈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가 출시되고 나서 ETF에서 비트코인을 사시려는 분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의 순유입이 일어나잖아요. 네. 순유입이 일어나니까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네. 있잖아요.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이제 ETF를 구매하셨던 분들 수익이 또 나겠죠. 그러면 더 투입이 되는 거고 네. 더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고 그 선순환의 고리에 있는데 사실 반대 상황이 존재하죠.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네. 순유입이 아니라 순유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의 물량이 나오고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더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메커니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시점은 그래서 온체인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고래들이 수익 실현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네. 그 지점은 사실 누구는 알지 못해요. 그들의 어떤 트래픽 움직임의 신호들은 포착은 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한번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이제 아까 얘기했던 ETF 물량을 또 이제 매도하면서 다시 순유출로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하락의 흐름. 그럴 때 또 생각보다 공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 자산이 지금 생각하면 뭐 지금 좋은 소식밖에 없고 그쵸. 계속 오를 것 같고 맞아요. 7천만 원 갔으니까 1억이 금방 올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딱 이틀만 가격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이 또 엄청 엄습해 오긴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이제 변동성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포인트를 조금 이해하면서 시장을 보는 거 중요한데 물론 최근에 우리가 ETF가 나온 뒤에 이제 상황은 좀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계속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ETF 나온 뒤에 이 데이터를 보면 그 비트코인 ETF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금 ETF가 굉장히 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금은 계속 유출이에요. 상품별로 보더라도 왼쪽이 금 ETF의 종류들이거든요. YTD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플로우예요. 싹 다 마이너스잖아요. 오른쪽은 이제 상위 ETF인데 4등과 6등이 이제 블랙락과 피델리티 ETF 펀드인데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플로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유치를 하는데 금 ETF에 있는 어떤 가치 저장의 목적의 금액들이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ETF로 넘어오는 경향들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의있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이제 신규 공급량이 그걸 우리 보통 채굴을 통해서 신규 공급하니까 채굴량이 같은 의미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드는 하나의 시기를 이제 반감기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채굴자들이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그들이 전기와 이제 그래픽 카드와 반도체, 아시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10분에 하나씩 블럭이 만들어지는데 10분에 하나씩 50개의 비트코인이 주어지다가 그로부터 4년 뒤 25개 그로부터 4년 뒤가 16년이거든요. 2016년도부터는 12.5개 지금은 6.25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공급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당연히 이제 가격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봤더니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뭔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니까 사람들이 반감기와 가격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고 그게 아마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사람들 심리상으로는
가장 높은 것 같다라는 거고,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도 11월 28일에 있었고요. 네.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도 7월 10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5월 12일, 정확히 한 4년 전쯤이죠. 이렇게 반감기가 있었고요. 이제 2012년도에는 12달러였고요. 16년도에는 648달러였어요. 2020년도가 가장 최근이었고요. 그때 5월달이 8,800불이었으니까 근데 1,000만 원 좀 넘었을 때죠. 네. 요 가격에서 1년 뒤 시점의 가격을 다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반감기인 2012년도에서 1년 뒤에는 12달러 하는 게 1,042달러가 돼가지고요. 뭐 초기니까 이거를 너무 지금으로 갖다 대면 힘들지만 초기 되게 많이 올랐다. 그리고 2016년도 두 번째 반감기예요. 이때가 648불 하던 게 2,600불 정도 갔으니까요. 4배 올랐어요. 1년 만에. 자, 2020년도가 8,800달러에서 1년 뒤에 56,0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543%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반감기와 반감기 이후의 가격에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보면 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막상 숫자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7월달이 반감기였고 8월달이 그 최저가였어요. 그게 마이너스 20%. 그리고 2020년도 반감기에서는 5월 12일이 이제 8,800불이었는데 5월 25일이 이제 8,730불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1%거든요. 적어도 과거에는 반감기 이후에는 하락폭이 20% 미만이었고요. 오를 때는 1년 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외생 변수들을 이제 다 고려 안 하고 이것만 본다면 선반 형태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의 심리가 유독 또 단기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시장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수긍하고 시장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반감기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이 반감기라는 이슈 자체가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마치 우리 이사님의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절반 줄어들면 나 퇴사를 많이 하겠죠, 대부분. 그렇죠.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럴 가능성을 늘 본 거죠. 채굴자들의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미리 계획된 절반으로 줄였는데 월급이 절반으로 주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이탈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지겠죠. 여기서 약해진다라는 말은 그 회사가 약해진다는 말은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매출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약해진다. 해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채굴자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뉴스 같은 데서 브레이크파이 돌리고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를 동원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탄탄히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제 그 보안성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제 핵심 코인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진다. 이 우려가 있었는 건데 올해는 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올라갔죠. 이제 반감기 때문에 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너무 약해지거나 진짜 이게 영원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우려들이 되게 많이 줄어든 시기라 좀 다르고요. 그 채굴자들이 급여를 그 사람이 사실 2개를 받아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보상으로 아까 받는 6.25개씩 나오는 그거를 채굴자들이 보상도 받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유저들이 거래를 해요. 여기서 거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사님한테 비트코인을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수수료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막 쌓이잖아요. 그게 다 채굴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수익원이 2개예요. 하나는 그 블록 보상이라고 하는 아까 6.25개 나눠받는 거, 또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그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레이어2와 같은 서비스도 많이 올라오고 그 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토큰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의 수익 지원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보상을 받는 월급이 좀 줄어들어도 이거를 다 팔아야지만 원래는 이제 그 채굴자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있는데 이제는 다른 수익 지원이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채굴자들이 월급이 줄어들고 대비해서 미리 자산을 선금화를 한 행동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반감기 이후에 네. 하락폭은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의 전문가들 업계 중론이기는 합니다. 가격이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올해 지금 52,000불 네. 정도잖아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 이 2년을 약간 기준으로 잡아서 네. 내년까지 고점을 한 20만 불 정도로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네. 다른 시장의 이제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네. 편이고요. 요즘 워낙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0만 불 정도로 예측 좀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추세에 따른 흐름을 네. 기반으로 좀 봤어요. 하락장과 상승장이 있었고, 네. 그 상승장에서 보통 이제 하락폭이 최대한 85%, 그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한 70%, 지난번엔 75%, 이번에는 시가총이 좀 더 커졌으니까 아마 70% 언더의 하락률이라고 좀 예상해 본다면, 지금 우리 가격 있잖아요. 52,000불. 네. 지금 45,000불에서 5만 현재 가격 정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ETF가 승인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된 어떤 지점, 네. 하나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과거에도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2020년, 21년도에 그레이스케일 ETF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해서 그레이스케일 대신 사주고 신탁 형태로 사주고 했었잖아요. 그 GBTC 형태로 보관하는데 그때 유입됐던 가격들이 있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지난번 하락장이 강한 저항 역할을 했었어요. 다음 이제 불장이 지나고 나서 하락이 되더라도 지금의 요 가격대는 강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가격이 다음 불장과 하락이 왔을 때 바닥이라고 본다면 다음 불장의 상승은 예상했을 때 70%는 하락으로 본다면 그 정도 가격으로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여러 개의 거래소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도 있고, 미국에서는 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고, 또 미국 한국이 아닌 이제 역외 거래소라고 하는데 뭐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도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되는 이제 공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이제 가격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한국이 더 높을 때를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7년도를 기억하시나요? 2017년도는 1월 달에 비트코인 100만 원이었어요. 1000불 정도였던 게 그 연말에 이제 13,000, 4,000불 정도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한 40에서 50% 됐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이었다 치면 한국에서 1,500만 원 거래돼요. 그게 이제 그 시장이 성숙하고 합리적일수록 이거 좀 줄어들긴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 간극을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자동 매매들도 붙고 수익을 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결국 거래한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통상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그게 좀 되게 커졌을 때가 늘 고점이긴 했었어요. 네, 마치 2017년도에 김치 프리미엄이 한 40-50% 될 때가 2018년도 1월이었고 그때가 이제 고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한 80% 정도 하락했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국내 한 4-5%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좀 올라간다. 그게 평소에 한 뭐 1% 언더나 2% 미만이었는데 이게 3%, 4%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단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비트코인은 우리 하나가 지금 7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주변에 가끔씩은 7천만 원이 있어야지 일단 하나를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죠. 비트코인은 쪼갤 수가 있죠. 1억분의 1까지 쪼갤 수가 있어서 뭐 7천 원 있어도 살 수 있고요. 그 작은 개수만큼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적립식 투자라는 거 잘 맞긴 한데 적립 투자라고 하는 거는 분할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액 분할 투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로 꾸준히 구매하는.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방법 같은데 특히 이 방법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네. 변동성이 강한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에는 이 정액 분할 투자 방법, 이제 적립식 투자 방법이 너무 잘 어울리고 성과도 되게 잘 났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자산은 이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네. 맞다, 옳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좀 덜한데요. 기업의 매출과 뭐 수익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오래 버틸 수도 있고 매출 대비해서 너무 또 하락됐으면 나중에 오를까 기대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를 해주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팔아야 되지 않나? 조금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아야 되지 않나? 이제 어제 엊그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제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그날 6,300에 시작해서 하루에 7천만 원까지 갔나?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점에 대한 사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 특히 이 자산은.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이 그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일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이제 얼마나 났는지를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 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적립 투자를 했을 때, 최근 2년 동안 2022년 2월 15일부터 했을 때, 최근 3년 동안 21년부터 했을 때를 이제 기간 분류를 해봤고요. 1년 전부터 적립 투자를 매일 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이제 67%, 2년 전부터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익률이 90%. 그 2년 전이 언제냐면 2022년도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20년도 한 해만 가격이 60%에 7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자산이. 그때 투자를 결정을 해서 그냥 그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화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90%의 수익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10달러씩 구매했을 때 커피 2잔 값이잖아요. 커피 2잔 값 맡겨서 그냥 매일 이제 비트코인 정식 구매하면 요 기간에 최근 2년 동안에는 이제 7,300불로 투자를 해서 13,900불 정도 나오는 수익이고 최근 3년 기간으로 보더라도 이제 62.8%예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때로는 수익률이 낮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의미 있는 거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적립식 구매 금액을 불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굉장히 커지긴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시 구매랑 비교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2년 전 2022년도 2월 달에 한 번에 일시 구매하는 거랑 정식 구매하는 거랑 그 비교를 하잖아요. 그 일시 구매를 하면 2년 전에 했으면 17% 수익이 나요. 지금 가격이 2년 전 가격보다 17% 높아요. 근데 적립식 투자를 했으면 90%인 거고요. 3년 전에 투자했으면 2021년도 2월 15일이거든요. 3% 수익이에요. 어떤 기간, 특정 기간에 따라서는 일시 구매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2023년 2월 15일에 한 번에 구매했으면 지금 125%인데 1년 동안 적립식 구매하면 67%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저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바닥이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엄청 안 좋은 얘기들이 쏟아질 때,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질 때, 그때 그럼 내가 1년 동안 적립식 구매를 넣을 금액만큼 많이 넣어서 살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들이 다 안 할 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개인들 다 하기 힘들어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자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잖아요. 요거는 기간을 제가 1월 31일까지 기준, 그때 자료를 한번 돌려본 거라서 1월 31일 기준에서 최근 2년 그러니까 적립식 구매했을 때 첫 번째 비교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요 2년 동안 7.4% 정도의 주식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애플 주식을 적립식 투자를 했으면 13.7% 수익이 납니다. 테슬라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했으면 이제 마이너스 15%예요. 일시 구매 한 번에 2년 전에 샀으면 이제 마이너스 38%. 그러니까 주식가격이 빠졌습니다. 그쵸. 그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이런 지점이 있긴 하죠. 특정 지점은 이렇게 30-40% 적립 투자를 하다 존재합니다. 네. 근데 결국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자산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테슬라를 되게 신뢰하는 분들,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되게 확고하신 분들은 지금을 되게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장 많은 비교는 S&P 500이죠. S&P 500은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값이라고 봐도 되니까요. 상위 500개 기업에 대한 평균 인덱스니까 여기는 적립식 투자를 했으면 15% 수익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냥 일시구매의 가격 차이는 이제 7.9%.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2년 동안 요 데이터에서는 1월 31일 기준입니다. 62%입니다. 2월 13일 기준이어서 네. 수익률이 훨씬 높았고요. 같은 기간이라도. 네. 요건 1월 31일 기준. 왜냐면 2월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62%고 근데 그 일시에 구매했으면 그때랑 그냥 가격 비교는 3.8% 높은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가격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23%예요. 빠졌는데 적립식 투자를 했으면 플러스 31%. 근데 이게 보면 왜 주식이랑 크립토랑 이게 적립식 투자의 퍼포먼스 다를까? 네. 왜 그럴까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적립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평균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 가격이 다시 원래 가격만 회귀해서 오더라도 네. 이제 수익이 이제 30% 날 수 있는 구조고 거기에서 정말 최근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상승이 동반되면 네, 훨씬 더 좋죠. 만약에 특정 자산이 하락이 한 번도 없이 진짜 이상적으로 일직선상으로 쭉 상승을 한다면 네. 적립 투자 효과는 적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과 가장 비슷한 자산이 금이잖아요. 금 ETF와 비교를 해보면 금은 동기간에 적립 투자를 하면 플러스 8%입니다. 일시 구매했으면 11% 정도. 이렇게 다른 자산들하고의 가격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자산이 적립 투자에 되게 잘 어울리는 자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이렇게 적립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뭐 비트코인은 이제 한 800만 원 정도였고 이더리움은 한 2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그 이제 과거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비트코인처럼 나왔을 때부터 쫙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네.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얘가 수익이 나냐 안 나냐. 네. 왜냐면 우리가 상투에 살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2년 내에 다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다 전환을 합니다. 꾸준히 매주 또는 매일만 구매를 했으면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네. 비트코인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가격이잖아요. 네. 마치 작년 같은 가격. 적립 구매를 해서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네. 적립 투자를 하면 한 30% 될 때마다 매도를 해야지. 그러면 30% 도달되는 시점이 한 4번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적립 투자는 이렇게 꾸준히 구매되다가도 한번 급등을 해야 또 수익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뭐 3개월 동안 30% 정도 투자하고 매도하고 또 시작할 수 있고 이런 기준에서 이제 30%라는 수익률을 타깃으로 봤더니 네. 2017년도 이후가 조금 유의미한 가격들 많이 가진 기간이라고 좀 본다면 네. 한 평균 7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한 30% 수익률이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기간이 7개월이 아니라 어떤 기간은 진짜 2달 만에 도달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은 아까 얘기했죠 2년 미만, 1년 반,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의 모든 기간을 다 평균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의 30% 수익률이 나는 이런 이제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가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이 없이 그냥 내가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살 수 있는 금액을 일단 정하고 나서 꾸준히 사는 게 답. 그거는 이제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네. 정답이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으니까 뭐 어떤 분들 1년, 2년 이번에 어떻게든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립식 투자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투자할 금액이 매월 생기시는 분들은 네. 어차피 그게 투자할 금액이 다니까 매월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의 여지가 그쵸. 없는데 내가 투자할 금액이 이제 이미 뭐 5천이 1억이 이미 있으신 분들 네. 있잖아요. 있으신 분들이 진짜 뭐 하루에 10만 원씩 하루에 20만 원씩 꾸준히 사야 되냐 음. 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일시 구매랑 적립식 구 투자를 좀 병행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온체인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그 MVRV라고 하는 지표를 좀 주로 보긴 해요. 보조 지표로서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시장이 좀 바닥인지 아니면 고점인지에 대한 지표를 잘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일시 구매 금액을 처음에 한 30% 정도 할지 한 50% 정도 할지 40% 정도 할지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해요. 올해 같이 완전 우리가 뭐 올해 전고점 넘고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지금 이럴 때 투자를 시작을 한다면 일시 구매 비중을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를 어바웃으로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분할로 정식 구매를 하면 또 효과적이었다. 오늘 경험담. 제가 적립식 투자가 너무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거를 비즈니스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가 매일 꾸준히 헬스장을 가는 것과 비슷하고 매일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이 자산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네. 왜냐면 외부의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뉴스 영향도 받고,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화해서 해주는 서비스다, 적립식 투자를. 그래서 요게 제가 좀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이제 페이지인데요. 요렇게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고요. 비트코인을 저금을 할지, 이더리움을 할지,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반반을 할지, 또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아까 과열과 기회권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계속 같은 금액을 구매하는 것보다 그 시장이 되게 과열됐을 때 좀 적게 구매하고 시장이 바닥일 때 많이 구매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나요? 그쵸. 그거를 자동으로도 해주는 저금통 이렇게 조금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를 많이 해놨어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왜 실패를 많이 또 하냐면, 제가 이런 케이스인데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너무 훌륭해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면 지인분들 이거 사야 되니까 거래소로 이렇게 가입해서 사잖아요. 근데 이제 6개월 또는 1년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만나서 계정을 본다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 이상한 이제 코인들만 잔뜩 가지고 있고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는 수백여 가지의 암호화폐들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진짜 투자해도 될 만한 건지 하면 안 될 만한 건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대부분은 또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는 자산이긴 하거든요. 이 비트 세이빙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알트코인을 노출을 일단은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을 자산만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재는. 그리고 우리 뭐 짜장면집 가도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헷갈리냐고 반반 시키잖아요. 그게 반반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 주기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매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매일을 살 수도 있고, 뭐 또 이런 심리도 있어요. 난 어차피 비트코인 사보고 싶은데 기왕이면 좀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다. 그쵸.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인데, 이 서비스에서는 이제 하락 신호에만 구매를 하는, 가격이 빠졌을 때만 적립식 구매를 하는 이런 물타기라는 저금통도 존재해요. 구매 횟수는 적죠. 가격이 하락해야지 구매를 하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적립식 구매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들에서 하면 됩니다. 뭐 돈을 또 스타트업에 넣어야 되냐 불안한데 너 어떻게 믿냐. 맞아요. 사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이 이용하시는 거래소를 그냥 연결해서 쓰는 거라서 본인 자산은 그냥 거래소에 뭐 빗썸, 코인원 거래소에 넣어두고 이제 적립식 구매 이 방법만 이용을 하는 거니까 정확히는 적립식 투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도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도 되는 자산만 노출시켜 놓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스마트 저금통이라고 하는데 네. 요건 저희가 그 블록체인에 보면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생소하시잖아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말해요.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록한 저장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장이 과열이 되는지 좀 기회관인지 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게 단기간 너무 가격이 오르고 하면 과열로 좀 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면 과열이라고 떠 있고요. 그 기존 금액, 본인이 금액을 하루에 10만 원 구매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놔도 네. 여기서는 0.59, 5만 9천 원만 구매해줍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기간을 봐도 과열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오른다면서요. 네. 이거가 조금 이제 뭐 상반될 수 있긴 하나 네. 과열 구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상승할 수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특히나 이 이제 뭐 스마트 저금통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기간에서의 과열, 뭐 한 달 기간에서의 과열, 이것들은 판별을 사실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부정확합니다. 이제 2년 정도의 기간에서의 과열과 기회관을 분별해내서 네. 이제 구매 금액을 좀 조절해주는 이런 형태의 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이제 같은 금액을 꾸준히 구매했을 때보다 네. 수익률이 저희 데이터로는 이제 한 18% 정도 잘 나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연구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뭐 적립식 투자가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론이고 네. 그 방법론을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입맛에 맞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네. 기본적인 적립식 투자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거, 뭐 조금 더 보수적인 거 이런 컨셉으로 계속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은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또 보긴 했지만 네. 우리가 작년 재작년 진짜 가격이 한 80%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저희는 사용자의 80% 넘게가 다 수익을 보셨거든요. 이제 월 4,500원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약간 캐치프라이즈는 커피 한 잔 값으로 좀 건강한 좀 투자 습관을 기르자. 네. 이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뭐 테스트로 보여주는 계정으로 하나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저금하는 거에는 되게 저금통 여러 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제가 2020년도에 좀 책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적립 투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이어서 엑셀에다가 매주 구매한 금액을 적고 수량을 기입을 하고 수익률 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뭐 1년 넘게 한 것들을 이렇게 또 캡처를 해가지고 책에 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이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뉴스 나오고 막 그러면 도움이 됐거든요.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까먹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죠. 네이버에 그냥 비트세이빙 검색하면 됩니다. 앱은 안드로이드에 있고요. 여기 뭐 서비스에 보면 여기 또 아까 제가 수익 시뮬레이션을 따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서비스에 보면 비트코인의 이제 기간별로 적립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비트 이더 반반 또 수익률 나와 있고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미국은 퇴직연금에도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노출을 시키거든요. 아직 한국은 좀 그게 이르긴 한데 그게 뭐 금융 상품으로 좀 이르긴 하지만 개인의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노후자금 이런 것들은 이 비트코인을 자산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빠른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을 비트코인 주기를 4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감기도 4년 주기고 4년에 한 번은 엄청 올랐다가 한 번은 엄청 떨어졌다가 한 번은 바닥에서 회복했다가 1년은 또 약간 좀 회복했다가 그게 4년만 계속 돌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4년간만 적립 투자를 한다면 우리 2015년부터 1월 1일 매년 시작할 때 2015년 1월 1일부터 적립 투자를 4년만 하자. 언제까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번 4년 동안 적립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최종 수익률이 첫 번째 2015년도 1월 1일부터 해도 4년 동안 하면 딱 479%, 5.7배. 2016년도 1월 1일부터 해도 404%, 5배. 2017년도 1월 1일부터 해도 438%, 2018년도 1월 1일부터 해도 443%, 2019년도 1월 1일부터 하면 작년 말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때는 400 몇십 프로가 안 나왔어요. 좀 낮아요. 지금쯤이면 나와요.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자산이 보통 없으면 돈을 많이 못 불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시간이란 자산이 있거든요. 그쵸. 시간이란 자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산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고르자면, 두 번째는 자산의 선택. 어떤 자산이어야 되냐? 반드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빅 아이디어가 네.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쵸. 뭐 인터넷 산업 때 어떤 데 투자, 뭐 AI 산업 뭐 투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 거예요.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이 자산을 그냥 투자한다고 다 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언제는 또 80% 하락을 하니까 분명히 손해본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 투자 방법이 이 자산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번 달 다음 달에 투자 수익 나는 제품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단 말이죠. 한두 달 내에서 수익을 내려면 그건 트레이더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알트코인들도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긴 하기 때문에 그 타임을 잘 타면 벌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운의 영역이라서 계속 그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자산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을 골라야 되는데, 2013년도에 가장 이 시장이 좋았을 때의 탑 10이에요. 탑 10. 6개는 일단은 존재가 없어요. 이제 탑 뭐 한 1000에서 뒤에 900등 이후가 아니라 딱 상위 10개 중에서 여기 살아남은 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뭐 리플 정도. 그러면 이제 2017년도 보면, 요건 제가 데이터를 이제 가격 기준을 1월 17일 기준으로 해봤는데, 이 코인이라는 게 이제 뭐 계속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더라도 가격이 결국은 없어진 건 다름없는 가격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거든요. 2017년도 보면 탑 10에서 대부분의 코인들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70%예요. 죄송합니다만 SRP 홀더도 많아서 올해 1월 17일 가격 기준이에요. 지금 가격 기준 아니고 2017년도 몇 년 지났어요. 7년이 강산이 빠졌는데 네. 리플은 75% 빠졌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당시 4등이었거든요. 네. 90%, 마이너스 90%, 뭐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70%. 그 당시 아이오타, 넴, 뭐 대시 이런 것들 너무나 히트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지금 다 마이너스 96%씩 99%거든요. 탑 10 이 정도니까 탑 11부터 넘어가면서부터 굳이 순위를 안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1년 가장 최근, 네. 이때에 있는 자산들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에서 60%, 뭐 테라 같은 코인은 없어졌죠. 단순 숫자로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2년, 3년? 장기적인 기간에서는 거의 사라지거나 가격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알트코인들은 그런 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규제나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영역?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식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에 당면하거든요. 이 주식을 관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함부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고, 이걸 시장 가격 조작을 할 수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아직 그러한 규제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게 많고, 네. 또 탈중앙화된 형태의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완전 그런 것에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와 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거죠. 누군가가 먹튀를 한다거나, 네. 암호화폐 자체가 해킹은 당하지 않지만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내부자가 키 관리를 잘못해서 해킹과 다름없는 형태가 돼버린다. 최근에 많이 일어났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자산에 내 금액을 장기적으로 넣을 만큼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네.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새롭게 나온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 투자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이제 웹3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경험해 보는 의미에서의 어떤 접근과 작은 투자는 좀 의미가 있으나, 큰 금액들은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에 좀 비트와 이더리움 중심의 투자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하면은 저희 투자로만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 비트코인 자산의 좀 원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또 쓰잖아요. 이거를 이해할 때 좋은 예 중에 하나는 그 계모임이에요. 결국은 그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거거든요. 데이터 복제되지 않고 이중지불되지 않고 우리가 계모임을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계모임에서는 총무가 항상 있잖아요. 총무가 회비를 걷게 되고, 항상 계모임이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파탄을 맞는 이유는 그 총무가 이제 계주가 이제 돈을 들고 나른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들지만 자꾸 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장부를 조작을 한다거나 좀 포인트를 자기한테만 쌓는다거나 자기가 장부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모임의 항상적인 그런 부정은 이 총무나 여기로서 발생하지 높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가 장부 관리를 하니까 그 위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해소할 수 있을까 라고 해보면 아마 1차원적으로는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총무가 장부 조작한 게 문제면 그 장부를 그냥 개원들이 다 나눠서 가져서 한 번씩 지출할 때마다 다 같이 기록을 하고 한 번씩 개원이 회비를 낼 때마다 또 다 같이 기록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조작을 못하니까. 예, 이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이 사실 블록체인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기록을 하는 거죠. 다 같이 기록을 하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 기록해서 장부가 안전해서는 좋은데 조작도 안 되고, 생각해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예전에 총무한테 알아서 맡겨놓으면 됐는데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뭐 봉사활동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 잘 안 하겠죠. 귀찮은 일이니까.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써야 되고. 이제 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을 줘요. 야, 장부를 같이 작성하고 이 장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비교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으면 보상을 줄게. 이 계모임에서 돈으로. 그러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장부관리 참여하는 거죠. 그럼 장부관리 참여하는 애가 2명이다. 좀 짬짬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명이다. 좀 낫죠. 여기 근데 보상이 좀 괜찮아가지고 한 100명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참여하는데 조작을 하려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보상에 따라서 결국 장부를 작성하는 참여자 수가 많아지는 건데, 그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역할, 비트코인의 채굴자의 역할이에요. 채굴자. 우리가 뭐 비트코인 채굴자에 너무 많은 또 전기가 쓰고 그런 그 그래픽카드만 쓴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교하자면 계모임 같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주는 이제 보상이, 아까 계모임에서는 돈을 줬다면 여기서 보상이 비트코인인 거죠. 근데 그 보상이 이미 프로토콜로 딱 설계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줄어들어서 25개, 12.5개, 지금 6.25개씩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은 그 보상을 돈으로 받아서 전기요금도 쓰고, 그 기계도 사고, 그들의 인건비도 하고, 이렇게 쓰고, 조금 남는 돈이 그들의 수입. 요게 이제 우리가 채굴에 대한 이해입니다. 채굴자들의 역할과 그들 주는 보상과 이런 개념이 그냥 계모임을 딱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운 거죠. 만약에 보상을 주어지는 개수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시장의 수요 때문에 수요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절반이 줄어든 수량을 받더라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쟤 유지되네, 검증이 되면 또 다른 채굴자들이 들어오겠죠. 채굴자들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강해지는 거죠. 더 아까 얘기했듯이 계모임을 장부로 쓴 사람이 5명일 때보다 100명이 훨씬 강해지듯이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굴은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부분인 거고요. 수요 사이드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수요 사이드에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는 그게 이제 뭐 마약을 하는 사람. 왜냐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누구의 검열을 받지 않고. 우리 검열 저항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슈퍼리치들. 슈퍼리치들이
뭐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자기 자산을 외부로 빼올 때 뭐 비트코인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제도권에 있는 금융 자산 ETF와 같은. 그러니까 봤더니 이 자산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네. 네.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와, 금과 가치 저장 역할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투자의 수단으로서 접근을 해서 또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계속 좀 물려가는 형태이긴 합니다. 금은 기술이 발달하면 금 채굴량은 늘어나요. 그래서 모든 원자재들이 그렇죠. 원자재들은 그 원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네. 원자재 한 번씩 공급이 확 올라갑니다. 채굴도 그렇고요. 그럼 비트코인은 좀 다르죠. 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채굴자들이 더 좋은 이제 뭐 그래픽카드 기술을 가져온다고 해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늘어나냐? 전체 공급량은 딱 정해진 상태에서 나눠가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의 채굴과 비트코인 채굴의 어떤 좀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비트코인의 수요 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었냐고 보면 뭐 금융 위기 또는 지정학적 위기,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트코인이 수요가 급증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만 보더라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2022년도에 아마 그 로이터에 나온 기사일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자산을 이제 인근 나라 폴란드인데요. 자기 자산을 이제 그 자기 우크라이나 밖으로 가져나가는 그런 활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상상이 돼요. 지금 우리의 환경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은행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라가 그런 전쟁과 같은 극단의 상황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을까? ATM에서 돈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까지 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검열 저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비트코인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검열 저항성 말 그대로 이제 내 자산을 또 나의 트랜잭션을 나의 거래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송을 하고 보낼 때 그 누구도 중간에 검열을 하지 못한다. 막거나 동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자산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내가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자산을 폴란드로도 보낼 수 있고 또는 USB에 담아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가져가서 다시 현금을 바꿀 수 있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비트코인인데 이것도 이제 2021년도였을 거예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빠져나왔잖아요. 네.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은행 ATM기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국가적인 뭐 전쟁과 비슷한 위기들이 발생했을 때 다 돈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막상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자산을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인근 국가의 자산을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다 지정학적 위기에서 발생을 하는 모습들인 거죠. 전통적인 금융망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들이 발생을 했을 때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근데 비단 이거는 개인만의 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보유하고 있던 이제 그들의 자산이 다 동결됐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를 본 그들과 비슷한 체제를 가진 국가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나 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들의 서방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자산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후로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금 수요나 금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늘어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나 개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뭐 지난 과거만 보더라도 줄어들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몸이 무거워지니까 변동성이 차차 줄어드는 거는 존재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완전 스테이블해질 거냐? 네. 그렇진 힘들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초 자산이 있고 뭔가 백킹된 자산이 있으면 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기초 자산이 있진 않잖아요. 비트코인의 자산을 담보해줄 수 있는 뭔가 그 같이 담보해줄 실물 자산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화폐와 굉장히 비싼 성격을 가졌다. 화폐 개념을 이해해야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변동성 폭은 좀 줄어듭니다만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계속 큰 그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 될 거다라고 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아마 비트코인이라는 이 네 글자가 아마 1년 내내 계속 시장에서나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투기 이런 것들만 이해하고 있는 버전에서 좀 알아가는 하나의 또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자산이 특히 개인들한테 너무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통화주권 약관권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개인들이 이 자산을 자기 자산의 일부, 뭐 3%, 5%든 또는 10%든 이쪽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산을 좀 더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 신사임당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네요. 네.